이것이 오온이다. 392페이지. 지난 시간까지 오온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오온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 수, 상, 행, 식을 왜 온이라고 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온의 언어는 SKANDHA, 팔리어로는 KHANDHA인데 덩어리, 모임, 구성 요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온이라고 번역한 것은 덩어리의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음으로 한역하여 오온을 오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나 오음은 동일한 말입니다. SKANDHA를 오온으로 번역한 것은 오온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온은 12입처에서 생긴 허망한 의식들이 욕탐에 의해 모여서 덩어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망상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SKANDHA를 어떤 분들은 이라고 한역했을까요? 이라는 번역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음은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라는 의미에서 SKANDHA를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온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온은 삶의 자취이며 삶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SKANDHA를 음으로 번역한 분들은 이런 의미를 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온은 이렇게 삶을 통해 나타난 무상한 의식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망상 덩어리이며 삶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진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색온을 이루고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수온을 이루고 비교하고 총괄하며 사유한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상온을 이루고 욕구를 가지고 의도한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행온을 이루고 사물을 분별하여 인식한 삶의 그림자가 모여서 식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온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된 내용을 토대로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의식이 존재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경험을 통해 외부의 사물이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지각하는 간을 지닌 육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한 경험을 통해 외부의 사물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하여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이 몸 안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사물과 나의 존재는 경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을 작년에 보고 오늘 볼 경우 우리는 두 개의 지각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동일한 책을 두 번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년에 다시 이 책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동일한 책을 다시 보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새 책이었는데 오늘 보니 많이 낡았다고 이야기하고 내년에는 책이 찢어져서 휴지가 되었다면 그때는 책이 휴지가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제 본 책을 통해 얻은 지각의 내용과 오늘 본 지각의 내용과 내일 보게 될 지각의 내용이 분명히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상에 대해 분리가 없고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책이 새 것이었다가 낡아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부의 사물은 삶을 통해 체험된 내용이 의식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존재로 객관화된 것이며 이렇게 객관화된 대상은 단순히 체험된 지각 내용의 합계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라는 새로운 내용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체험된 내용을 동일한 존재로 구성하기 때문에 책이 낡아서 없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통일적 구성은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물을 본 눈과 현재 사물을 보고 있는 눈과 미래의 사물을 보게 될 눈에 대해서도 동일한 눈으로 과거에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며 미래에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본 것도 나이고 현재 보고 있는 것도 나이며 미래에 보게 될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는 나와 현재 보는 나와 미래에 보는 나는 결코 동일한 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동일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험하는 의식도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존재로 객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객관화를 통해 통일적으로 구성된 존재로서의 자아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단순히 합해진 것이 아니라 불변하고 동일하게 존재하는 자아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변하고 동일한 존재인 내가 나의 동일한 감관,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을 가지고 동일하게 존재하는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신념을 고집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오오는 이 같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에 의해 체험된 내용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존재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과거, 현재, 미래에 체험되고 체험하고 체험될 내용이 하나로 뭉쳐진 허망한 의식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오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색은 무상하다. 그런데 하물며 현재의 색이 무상하지 않겠느냐? 성 제자가 이와 같이 보면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색을 바라지 않으며 현재의 색을 싫어하고 떠나서 바르게 없애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 미래의 수상행식도 무상하거늘 하물며 현재의 수상행식이 무상하지 않겠느냐? 오온이 괴로움이고 공이고 무아임에도 마찬가지이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중생들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불변하는 동일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오온에 대하여 그것이 무상한 체험 내용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체험된 내용을 모아서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4가지 자양분이 있어서 중생이 되도록 돕고 중생을 세상에 머물면서 자라게 한다는 법문을 들은 파구나 라는 비구는 부처님에게 이 4가지 자양분은 누가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부처님은 잡아함 372경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식을 먹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식을 먹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면 너는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식이 음식, 즉 자양분이라고 말했으므로 너는 마땅히 어떤 인연으로 식이라는 자양분이 있게 되느냐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미래를 초래하여 미래의 생을 상속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를 인연으로 촉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파구나가 다시 물었다. 누가 접촉합니까? 부처님이 파구나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접촉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촉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인연에서 촉이 생기느냐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유깁처를 인연으로 촉이 생긴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 경에서 파구다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자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가지 자양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 자양분을 먹는 존재로서의 자아가 어떤 것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또 촉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외부의 사물을 접촉하여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자아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파구다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양분을 먹고 살고 있고 내가 외부의 사물을 접촉하여 그것을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4가지 자양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촉을 통해 생긴 허망한 의식, 즉 네 가지 자양분이 존재로 객관화된 것이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네 가지 자양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가 먹는가를 묻지 말고 음식을 먹는 존재, 즉 동일한 자아라는 생각을 만들고 있는 네 가지 자양분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자아가 존재하여 다음 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망한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를 인연으로 촉이 생겨서 촉을 인연으로 네 가지 자양분이 있게 된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파구다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 그 같은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유깁처가 사라지지 않고 유깁처를 인연으로 촉이 발생하여 촉에서 나온 네 가지 자양분을 끊임없이 자아로 취하기 때문에 생사의 허망한 생각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파구다는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누가 애부의 사물을 접촉하느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구다와 같이 자아의 존재란 체험이 통일적으로 구성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의 설법은 애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된 내용을 모아서 통일적으로 구성하는 의식은 존재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먹는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를 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의식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어떤 내용이 지각되면 그 지각된 내용을 인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존재를 통일적으로 구성한 의식과 현재 존재를 통일적으로 구성하는 의식과 미래의 존재를 통일적으로 구성할 의식은 동일한 의식이 아니지만 이것을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존재로 객관화함으로써 존재를 구성하는 의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체험된 내용을 가지고 내의 존재를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유의를 조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의를 조작하는 작용이 존재화된 것이 오온의 행입니다. 이러한 행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행의 의미를 살펴볼 때 소개했던 잡아함 46경과 이에 상응하는 SAMYUTTA NIKAYA입니다. 이 경을 다시 살펴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무엇을 행이라고 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유의를 조작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어떤 유의를 조작하는가?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색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느끼는 성질을 가지고 수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사유하는 성질을 가지고 상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성질을 가지고 행을 조작하고 분별하여 인식하는 성질을 가지고 식이라는 유의를 조작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유의를 조작하면 거기에서 행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행은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서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오온을 조작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을 조작하는 자신까지도 오온으로 조작하는 것이 행입니다. 체험의 내용은 행에 의해 통일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객관화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것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오온은 이렇게 행에 의해 존재로 구성되고 식에 의해 객관적 존재로 대상화됨으로써 성립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처, 18개, 6개 등의 교리를 통해 오온이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교리는 이렇게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해해서는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들은 12연기로 대변되는 연기법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시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올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12연기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기설을 살펴보고 부처님이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연기법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을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